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뭡니까 한 5년 전인가 손정희 회장이 대통령 당시에 문 대통령 만날 때도 조언을 구하니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그랬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2024년에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염두에 둘 때도 첫째도 AI, 둘째도 AI 관련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아까 엔비디아도 얘기를 했지만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팬데믹 이전 2019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한 70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엔비디아와 달리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반도체 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인텔이나 퀄컴 이런 회사들은 인텔은 오히려 주가가 빠졌고 네. 퀄컴도 주가가 되게 부진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부진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죠. 예. 결국은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 AI에 대한 이제 성과 차이가 그때는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도 그쪽을 강화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죠. 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원래 반도체 통신용 반도체에 이제 주력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이 되게 전략적인 M&A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M&A 한 회사들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보안 업체, 그리고 네트워킹 업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보안,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이게 바로 AI의 가장 중요한 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은 엔비디아의 칩 설계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지만 뭐 당연히 뛰어나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 능력이 뛰어난 회사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만 저렇게 지금 AI 최강자가 됐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킹, 초고속 네트워킹이죠. 즉 뭐냐면 수만 개의 GPU들을 서로 연결해서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젠슨왕 우리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컴퓨터로 본다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 전체를. GPU 수만 개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하나의 컴퓨터를 보고 그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칩 하나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뭐 삼성이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이런 업체들도 뭐 당연히 칩 설계를 잘해야 될 것이고 칩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칩들을 연결하는 이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거가 좀 뒷받침돼야 한국 반도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패키징 기술도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이제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칩 그 패키징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최근 들어서 이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미세 공정을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워낙 많은 코스트가 들게 되죠. 비용 부담이 워낙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칩 하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기능을 넣는 것보다는 그 기능들을 조각조각 내고 그 특정 예를 들면 로직 칩이나 또는 뭐 메모리 영역이나 이걸 따로따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나중에 붙일 수만 있다면 좀 낮은 가격으로 또 높은 수율로 붙일 수만 있다면 그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이종 칩들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느냐 이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기술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AI라는 큰 영역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소부장 역시 과거의 전통적인 뭐 메모리나 낸드 쪽보다는 HBM, AI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소부장 역시 그 위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도 이제 소부장 담당 그 애널리스트가 한 명 최근에 데뷔를 했어요. 제 밑에 이제 주니어 친구인데 리포트 제목이 이제 헤테로 인테그레이션이죠. 헤테요? 헤테로가 뭐죠? 헤테로가 이제 이종이라는 거죠. 좀 무식해가지고. 호모지니어스의 반대 헤테로지니어스. 그래서 서로 다른 칩들을 어떻게 접합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그런 보고서니까 그분 한번 모셔서 저희 YG 클럽에 한번 세미나를 해야겠네요. 아, 좋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저는 헤테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과자 생각하고 막 있었는데 중요한 거예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그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이제 주가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HBM 관련주와 관련 없는 전통적 메모리 반도체주.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HBM, 뭐 낸드,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당연히 패키징 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흔히 말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어드밴스 패키징. 예, 또는 뭐 헤테로 인테그레이션 뭐 이렇게 네. 좀 헤테로 이러면 좀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예.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썼고요.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이 부각이 많이 됐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물론 그 밸류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은 있어요. 네. 논란은 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세상이 AI 중심으로 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테로 인테그레이션이 점점 중요해지는 반도체 기술인데 그러면 이거 비싸다고 안 가져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 후공정만 좋냐? 그건 아니죠. 전공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전공정에서도 일반적으로 과거처럼 뭐 캐파를 늘리는 뭐 이런 쪽보다는 되게 첨단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D램의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는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확장 가능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그 임소준 연구원이 쓴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후공정단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 언급되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도 계속 저희가 언급을 좀 드렸고 전공정단에서는 이제 좀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회사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 또는 뭐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미세 공정 쪽으로. 아, 참, 그 요즘에 그 EUV 관련주들이 참 한동안 뜨거운 관심 받다가 차갑게 식었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다시 좀 관심들이 모이지 않나요? 막 이제 뭐 펠리클 이슈도 나오고. 그렇죠. 예. 뭐 EUV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작년에 워낙 뜨거웠고 이제 올해 조금 쉬고 있어요. 뭐냐면 이 AI 쪽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좀 EUV라는 게 있었어? 막 그런데 사실은 마찬가지로 초미세 공정으로 가려면 EUV가 또 되게 중요한 필수죠. 거죠. 그래서 뭐 그쪽도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낸드 쪽은 좀 어때요? 낸드는 사실 고민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사실은 낸드의 가장 큰 문제는 캐파 자체가 지금 오버 캐파가 지금 생겼다는 거죠. 아주 심한. 낸드 쪽은 아직도 치킨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한 걸까요? 뭐 치킨 게임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감산을 다들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치킨 게임 해가지고 누구를 망하게 하고 이러기는 쉽진 않아요. 다들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재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국가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들 뭐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밀어내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가격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가격 경쟁을 하고 더 떨어뜨려 이러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문제는 그 우리가 바라던 만큼 수요가 성장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수요가 좋아질 줄 알고 원래는 그런 거였잖아요. 스토리지 수요는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그 스토리지 수요가 물론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서버 쪽에서는 당연히 준비가 되겠지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스토리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만큼. 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다운로드를 받고 그 컨텐츠를 뭐 영화를 보거나 MP3로 음악을 듣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다 그냥 스트리밍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 뭐 태블릿 이런 데 있어서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니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 센터에 일반 하드디스크가 이 SSD로 전환되는 거는 계속 되긴 하겠지만 또 다른 그 중요한 부분인 우리 일반 컨슈머 쪽의 디맨드는 좀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캐파를 막 늘리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기술 개발에 좀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 메모리 카드 네. 계속 확장을 메모리 카드 더 사고 네. 하드디스크 늘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구글 드라이브를 더 결제하고 있고 네. 구글 드라이브 100기가, 200기가 그걸 더 사고 있고 네. 진짜 시대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스토리지의 경쟁에 있어서 예. 우리 메모리 업체들이 통신 업체들한테 예. KO패 당했다. 오. 왜냐하면 이 5G라는 요금으로 인해서 사실은 스트리밍을 받아도 전혀 우리가 불편함이 없잖아요. 막 무제한 요금제 쓰고 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돈 쓰는 부분, 소비 여력을 통신사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지에 돈을 안 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낸드 쪽에 되게 좋을 줄 알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면서 캐파 부담이 되게 많아지고 재고만 많이 좀 늘어난 거죠. 물론 뭐 좀 지나고 나면 또 바뀌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소화되는 과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특히 낸드 부분에서 통신사에게 KO패를 당했다. 네. 와, 그래서 참 이게 그 시대의 거대한 기술 트렌드, 변화, 소비 트렌드도 계속 읽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게 아니라 계속 낸드 언제 좋아지나요? 낸드 언제 좋아지나요? 또 이러면 안 되니까. 물론 그 안에서 또 낸드 플래시 쪽에 뭐 장비라든지 소재 들어가는 또 기업들은 또 다 다를 테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낸드 관련된 것도 물론 이제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뭐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과거처럼 막 캐파를 막 증설하는 것보다는 네.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뭐 그 안에서의 뭐 단수를 높인다든지 이러면서 또는 속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기술적인 R&D 투자 중심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흐름 읽어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또 우리 이승훈 센터장님은 그 노하우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이제 23년 거의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네. 추워지고 있고 24년 실적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주가가 계속 가려면 컨센서스 트렌드도 좀 올라가줘야 되고 네. 최근의 흐름은 좀 어떠세요? 좀 상향이 되나요? 아니면 좀 부진한가요? 사실은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되게 뭐 내년도는 다 좋아진다고 다들 당연히 전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올해 적자가 났기 때문에. 23이 워낙 안 좋은데 뭐 여기서 네. 더 안 좋아지면 뭐 큰일 나죠. 뭐 이렇게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얼만큼 좋아질지는 좀 봐야죠. 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사실 최근에 뭐 저랑 뭐 가끔 이제 우리 토론도 하시는 우리 송명섭 위원이라고 계신데 이제 그분이 하이투자증권. 좀 꺾었죠. 네. 그러세요? 네, 하이닉스를 뭐 이렇게 중립으로 꺾었나 하여튼 뭐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슈가 좀 됐어요. 근데 뭐 그분도 사실 이제 분석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고 네. 저도 그 보고서 꼼꼼히 잘 읽어보고 되게 참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만나봐서 이제 왜 이렇게 안 좋게 보시냐 저랑도 약간 토론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예. 뭐 다른 방송에서. 네네네. 근데 일단 수요 전망이 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내년도에 PC랑 스마트폰이랑 서버가 다 공이 한 3%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보시는 거고 또 지금 가동률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이게 뭐 내년도 한 중반 정도쯤 되면은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좀 상황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감산에서 증산으로 갈 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히 올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감산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디램이든 낸드든 최대 한 30%까지 감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거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상황이 아주 나빠지지 않는 국면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워낙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아주 네. 내상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조 단위로 막. 네. 내상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옛날 수준으로 이걸 한꺼번에 막 올린다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공격적으로 증산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예. 거고요. 물론 그와 관련돼서 뭐 저랑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의견이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삼성이나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의견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올해 워낙 상처가 깊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널리스트 간에 좀 의견이 조금 더 갈린다라는 건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또 건전한 또 토론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은 23년도보다는 나아지지만 네. 그게 많이 나아질 수 있죠. 예. 그죠. 기저가 너무 낮으니까 네. 적자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한 7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고 네. 삼성전자는 뭐 다른 사업부가 흑자가 나니까 한 7조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네. 내년도에 삼성전자는 올해보다는 약 한 30조 원 가까이 이익이 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조 원대 중반 네. 뭐 이 정도 보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되게 높은 거냐? 뭐 옛날에 아이고, 50몇 조 벌고 그쵸.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올해 7조 적자에서 내년도에 한 7조에서 8조 정도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 8.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도 예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21조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아주 어그레시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두 회사에서 한 이익이 한 40조에서 한 45조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 네. 올해 코스피의 영업이익 합계가 한 170조 원이 약간 넘는 것 같고요. 네. 내년도에 지금 컨센서스가 잡히는 게 한 260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90조 정도가 증가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섹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네. 모르겠는데 일단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반도체가 우리나라 내년도 기업 이익 증가의 한 절반 정도는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주가도 사실 뭐 그거를 물론 이제 올해 오르기도 했지만 조금 반영돼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